자, 제가 이제 정부 실패까지 얘기했고 64페이지 우리가 하나 더 볼게. 그 하단에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이 이제 세로로 쭉 나왔죠. 사적 목표의 설정. 이건 내부성을 얘기하는 게야. 아까 제가 조정표의 내부성을 얘기하는 거고, X의 비효율을 비용의 최종화, 파생적 외부 효과. 맨 밑에 권력의 편제란 말은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을 표현한 겁니다.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자, 이건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는 게 나는데, 박민영 들어봤죠? 탤런트 죽었죠? 사민영. 사적 목표 설정 민영화. 사민영. 외웠습니까? 사민영. 박민영 죽었다. 사민영. 아니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생적 외부 효과. 파보기. 파보기. 보조금 삭감. 기능 규. 규제 완화. 권민규. 권력의 편제. 민영화. 규제 완화.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사민영, 파보기, 권민규 이렇게 해두시고, 자, 그럼 우측에 이제 소정부론 구축 전략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권력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여러분 권력의 민주화란 말은 뭐야? 권력의 주는 누구다? 국민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고, 자, 상가로 2번 잘 보세요. 행정기능의 재정립이란 말이 나오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이 있고 시장이 해야 할 기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럼 무엇이 정부가 할 거고 무엇이 시장이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검증 절차를 거기 시장성 테스트, 마케팅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케팅 테스트 자체에 근거하여 기능을 재정립하자고 파악해. 그래서 이 형태는 과정을 이해해 두는 게 좀 나는데, 과거에 요 시장성 검증 절차의 개념 정의라는 게 요 박스에 관한 내용들이 쭉 서술돼 있었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출제해 나왔었거든.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근데 이제는 시장성 검증 절차의 순서도 물어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고, 거기다 또 하나 부연 설명할게. 요 시장성 검증 절차는, 자, 1991년도 영국의 메이저 총리라고 있어요. 대처 다음에 정권을 승계한 여러분들 총리야. 이 메이저 총리의 VFM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합니다. 이거는 value for money야. value, 가치, for money. money는 뭐야? 돈이죠. 국가의 돈은 뭐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져? 그렇죠, 세금. 그러니까 이건 조세의 가치를 구현하는 전략이야. 조세 가치 구현 전략이야. VFM. 요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케팅 테스트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적어놔. 뭐 메이저 총리를 여러분들 바꿀 수도 있겠고, 영국을 미국으로 바꾸고 이렇게 조잡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가시고, 그 여러분들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보겠는데, 자, 이제 절차를 좀 보자.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하고 정부한테 질문을 던져. 그래서 no 그러면 과감히 폐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yes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다시 질문 두 번째.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 no 그러면 민간의 책임으로 민간으로 민영화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yes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 그럼 no 그러면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방식을 취합니다. 또 yes라고 응답해서 그러면 공기업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안다면은 책임 집행기관 이렇게 나왔죠. 이 책임 집행기관은 정부 조직이에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 공무원입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양자 가운데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것은 책임 집행기관이야, 공기업이야. 그렇죠. 그래서 책임 집행기관이 맨 뒤로 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흐름이나 절차는 지금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자꾸만 연습을 해가지고 흐름을 좀 가져가야 돼. 흐름을.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자, 뭐 선생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재차 얘기 못 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할 거 이제 민영화가 나오죠.
자, 민영화 자체는 이제 거기 들어보세요. 한시험 보자. 원하는 민영화는 듣기만 하세요. 시험 잘 알 테니까. 광의의 민영화 있고 협의의 민영화가 있어요.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아예 이양하는 거. 거기 시장성 검증 절차에서 민간 이양이란 말이 나와. 이게 협의의 민영화고, 광의의 민영화를 얘기할 때는 거기 민간 위탁, 계약에 한 민간 위탁 그런 거 나와.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광의의 민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광의의 민영화 전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을 여러분들 시장으로 매각하는 것들,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켜서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들, 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니은본 별표. 계약 나와서, 이게 뭐야? 계약이 아니라 민간 위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민간 위탁 자체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쌍가로 4번에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나옵니다. 거기 정부 조직법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자, 표현 잘 보자.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란 말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혼동하지 마. 조사부터 관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분야야. 그러니까 조사, 검사, 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는 뭐가 있을까? 국방행정, 교도행정. 국방 의무를 부과하는 거냐? 의무 아니야. 교도행정. 여러분들 콩밥 먹이고 권리를 제한해야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민간 위탁으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니문에 민간 위탁 나왔고 옆에 나왔고 맨 끝에 교도행정은 X라고 나왔죠. 그 표현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한 장을 넘겨서 여백 나온 데 있나? 여백이 있네.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라. 계약 적어놓고 보조금, 면허, 그리고 바우처 적어놓고 자, 먼저 계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계약. 자, 계약은 여러분들 공급 결정자가 누구냐? 이건 정부야. 자, 민간하고 계약을 해야 하네. 하죠. 공급 결정자는 정부를 대신해서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야. 그럼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특정 민간 기업이 결정됐어요. 그럼 그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생산을 해야 돼. 하죠. 생산은 민간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민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이 말은 잘 들어보자. 민간이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구입한다 한다? 한다. 구입자가 되는 게 정부야. 알았냐? 그러면 구입했으니까 비용 지불자 누가 되는 거야? 정부가 돼야 되겠죠. 요건 지금 이건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자, 디귿번에 이제 보증금 방식이 나와요. 자, 보증금 방식은 이건 여러분들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재화를 공급게 하고 일정한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 바로 보증금 방식이에요. 근데 보증금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소비가 장려될 분야, 인적 서비스 분야,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서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증금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분야들은. 여러분 여기 보자. 현재 보자. 환경 여러분들 보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워. 좀 어려운 분야예요, 여러분들. 또 이러한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면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죠. 깨끗한 환경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교육받고 소비가 자기들 분야야. 인적 서비스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방식을 취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보조 자체는 현금 보조뿐만이 아니라 저거다. 현물 보조도 포함.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물 보조. 현물 보조를 얘기할 때는 현금과 가치가 유사한 물건을 얘기합니다. 토지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 이걸로도 여러분들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대신 건물을 지은다든가 땅을 제공한다든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알까요? 여러분들 마을 해관 저주 안 저주 정부에서 저주는 거 현물 보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한다? 현물 보조. 그럼 이건 여러분들 자 공급 결정자가 누구냐? 정부예요, 여러분들. 생산자는 민간이 되는 게.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자. 이 비용 지불자는 이거는 누구냐? 소비자가 하는 게야. 소비자도 민간이지. 여러분 여기 보자. 사립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해줘. 인건비 80%, 교사 인건비. 그러면 사립 초등학교나 다닐 때는 등록금 내 안 내? 등록금 별도 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창원에 사립 초등학교 없어요? 수원에 중앙초등학교가 있거든. 거긴 여러분들 그 6개월간 등록금이 380만 원이야. 대학보다 더 세. 380만 원. 줄 서 거기 가기 위해서. 줄 서. 요새 부모들 이상하게 비싸게 받으면. 그래서 창원 공무원 학원도 한 1년 등록금을 한 1억 받으면 많이 올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비싸게 받으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이 소비자가 하여간에 비용 지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서비스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이건 소비자지. 이거 뭐 논조가 없습니다. 이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면허 방식 나온 거 보자. 이 면허 방식을 독점 생산 판매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여러분들 허가라고도 얘기합니다. 프랜차이즈야. 뭐다? 프랜차이즈. 자, 그럼 이제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민간 조직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면허 방식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면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일정한 구역 내에서 면허라든가 허가를 해야 하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낚시질 같은 경우도 허가, 어민권 허가 이렇게 해야 하네. 하죠. 다 지금 얘기한 지금 독점 생산 판매권의 인허가야. 여러분들 서해안 무슨 갯벌 같은 경우에 함부로 여러분들 뭐 낚을 수가 있어 없어? 낚을 수가 없어요. 그 면허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원 유선 TV 방송 같은 경우에 창원에 하나야 두 개야 세 개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얘기한 면허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민간 조직이 정부를 대신해서 각종 방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 면허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저거 보자. 서비스의 요건 및 수준 그리고 가격에 대하여 가격 프라이스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얘기한 면허 방식은 요금제를 민영화시킬 때 쓰는 것이 바로 면허 방식이거든요. 그럼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자. 통신가스, 상수도 다 얘기들 하거든. 그동안 정부가 직접 공급했던 재화들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 만들어서 공급한 재화다 보니까 서비스의 수준, 질,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를 가져 안 가져? 그게 통제할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면허 방식을 활용한다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말 이해했습니까? 그 면허 방식 여기 보자. 공급 결정자 누구야? 정부야. 생산자 누구야? 민간이야. 비용 지불자? 소비자. 이동통신 여러분들 뭐 쓰고 난 다음에 돈 누가 지불해? 여러분이 지불하잖아. 알았죠? 그렇게 내용 숙제서 가지고 가시고. 그 서비스 구입자는 누가 되는 게 민간이 되는 건데 이건 뭐 논조가 없습니다. 안 적겠습니다. 자, 바우처를 이걸 번역할 때 증소교부제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라 한다? 증소교부제도. 뭐라 한다? 증소교부제도. 쿠폰.
쿠폰이라고 되죠. 쿠폰. 뭐 다 좋아요, 여러분들. 구매권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여기 보자. 특정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구매권을 주는 거예요.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복지 카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매권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매권 방식을 얘기할 때는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민영화는 정부를 작게 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죠. 잘 들어보자. 그럼 여러분들 작게 할 때는 감축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되겠지. 그럼 민영화를 할 때 감축의 1호가 되는 것은 무조건 복지 분야야. 무슨 분야? 복지 분야. 그럼 복지 분야와 관련된 행정 이념을 뭐라 그러냐면 형평성이라 그래.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 이런 것을 형평성 그러거든. 그러면 당연히 민영화에서는 형평성을 경시할까 말까? 경시하겠죠. 근데 다는 아니야. 아닌 게 있어. 그 아닌 게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바우처야. 바우처는 여러분들 취약계층, 아까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들한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거야. 그럼 없는 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평성 들어가는 거예요. 쌀 구매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현실해보자. 자, 한편으로는 그러면 정부가 직접 쌀 가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건물 임대 받아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하면은 항시 고정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민간을 이용하는 거야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형평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 이게 지금 얘기한 바우처야. 내가 뭐하고 뭐를 동시에 추진한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영화의 방식. 이게 지금 얘기한 바우처입니다. 이해했어요? 좀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근데 이제 바우처는 선생님 보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기초생활수급권자야. 그럼 제가 쌀 구매권을 갖고 있어. 그럼 동네에 쌀가게가 5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가운데 한 개를 선택을 해야 하네. 하죠. 누가? 내가. 공급을 누가 할 것인가를 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야. 그래서 공급 결정자가 이건 틀려. 이거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게야. 그러면 그 쌀가게 자체가 나를 대신해서 생산하고 공급해야 하네. 이건 민간이죠. 알았습니까? 비용 지불자는 누구야? 이건 정부야. 정부가 여러분들 그 복지 카드에 기록된 금액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줘야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뭐 서비스 구입자는 당연히 소비자가 되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민영화 방식 자체를 대표하는 몇 가지 형태를 적어놓은 건데, 자, 그러면 요 형태에서 요걸 보자. 요거하고 그리고 이거를 비교해 보자. 이렇게. 그럼 앞에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공급 결정자가 정부고 생산은 민간이 하죠. 이걸 뭐라냐? 이거를 민간 위탁형이라 그래요. 뭐란다? 민간 위탁형이라 그러고 요 아래 요쪽에 나온 거. 자, 공급 결정자도 민간이고 생산자도 민간인 거. 요걸 뭐라 그런다? 요거를 민간 공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민간 공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를 일명 생산에 의한 민영화라고 얘기하고 아래 것을 공급에 의한 민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2005년도인가 기망직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용을 적어놨어요. 위에 거를 생산에 의한 민영화, 아래 것을 공급에 의한 민영화라고 하는구나. 이거 좀 같은 말들입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지금 얘기한 공급의 민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 네 가지 가운데. 됐습니까? 뭐만 공급에 의한 민영화야? 바우처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기타 공동생산 나왔는데, 자, 공동생산은 이제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공무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공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공동생산에 들어갑니다. 자원자가 들은 자원경찰, 자원소방대원 다 지금 얘기한 공동생산이고, 근데 이러한 자원봉사를 얘기할 때는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받지만 이건 여러분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으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지.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들, 공동생산, 코프로덕션, 공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산. 근데 자주활동을 얘기할 때는 공동생산과는 틀려. 공동생산은 정부하고 공무원하고 시민이 함께 하지만 이거는 공무원 안 끼는 게 자주활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공급자가 되고 주민이 수혜자가 되는 것들, 이게 자주활동입니다. 이 자주활동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주민 순찰 같은 이웃감시.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여러분 아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끼리 여러분들 거기 무슨 뭘 만들어 가지고 저녁 때 자치적으로 순찰 도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끼리 하는 게 이게 자주활동이야. 그러면 순찰도 주민이 하는 거고 혜택도 누가 받아? 주민이 보는 거지. 이걸 자주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민영화의 장단점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자, 명예 장점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죠. 자,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탁을 토대로 여러분들 계약을 설정을 해야 안 해? 하니까 계약 기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종료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정부가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위탁하고, 그래서 탄력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근린 행정을 얘기할 땐 이웃하는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재 보자. 오늘날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직접 등처분을 꼭 뛸 필요는 없죠. 요새 여러분들 슈퍼 가서도 뚫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건 근린 행정이야. 이제는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어디 슈퍼에서도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 받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웃 행정, 근린 행정 구현에 이바지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단점을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표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는 형평성은 경시하죠. 자, 또 하나 정부가 할 것을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책임성 저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 등장할 수 있겠고, 이거 민영화시키면 민간은 수익을 추구해야 해. 하다 보니까 저렴한 서비스 제공이 제약된다. 자, 마지막에 이제 크림 스키밍이란 말이 나오죠. 자, 스킴이란 말은 이것을 퍼가다 그런 말이에요. 퍼가다. 이게 스킴이거든. 자, 현재 보자. 그럼 크림 스키밍을 얘기할 때는 우위에 떠 있는 좋은 막이 있어요. 그 좋은 것만 퍼가는 걸 얘기해요. 그걸 퍼가지고 치즈를 만들는 건데, 이 크림 스키밍은 민영화의 저해 요인을 얘기하거든. 자, 여기 보자. 정부가 민영화할 때는 흑자를 민영하려고 그래, 적자를 민영하려고 그래. 적자. 그러니까 흑자는 안고 하려고 그래, 계속 떠가서. 거꾸로 민간은 적자 흑자 가운데 뭐만을 또 하려고 그래? 흑자만을 또 퍼가려고 그러죠. 그럼 민영화가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민영화의 저해 요인이야. 그래서 가로에 저해 요인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출제 우선순위 3위에 관한 내용 파악해봤고,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보자. 기출 1번 나온 거 보세요. 자, 공의제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처리한다. 맞죠? 공익의 괴멸이란 말은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가져온다, 그 표현이고, 아까 공의제 비극 자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까 할딜은 뭐의 설정? 소유권, 저작권의 설정 얘기했으니까 2번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효과요? 부정적 효과요? 부정적 효과지. 3번은 잘못됐고. 자, 이 외부 효과 자체를 내부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자.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 쪽에다가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게끔 하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비용 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걸 외부 효과의 내부라 그런 게, 이걸 토대로 해결이 가능한 채로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4번 표현도 맞는 거지. 1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공의제 비극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건데,
자, 위에 나타난 사례는 시장 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자, 이번에 자, 지금 얘기한 공유제는 자, 여기 보자. 우리가 공유제 배웠어 안 배웠어? 자, 여기 보자. 처음 나오실 때 얘기하는데 재화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배제가 있고 비배제가 있어요. 배제란 말은 유임승차고 비배제는 무임승차야. 알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를 당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비배제란 말을 쓰는 게야. 그리고 경합이란 말이 있고 비경합이란 말이 있어요. 경합은 재화가 희소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은 소비 못하는 걸 얘기해. 근데 이건 재화가 무궁무진한 거야. 서로 경합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경합과 배제성이 바로 이게 민간제예요. 민간제가 시장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공공제라 그래. 치안국방 외교. 요걸 요금제라 그래. 요금제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자 보자. 선생님 보세요. 철도 요금 내왔네. 철도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유선 TV 방송 시청료 내왔네. 시청 가스 요금 내왔네. 가스 전기 요금 내왔네. 전기 수도 요금 내왔네. 그게 요금제. 알았어요? 요게 공유제야. 공유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야. 맑은 물, 맑은 공기, 희귀동식물, 천연 자원들 몽땅 다 공유제야. 근데 공유제는 선생님 보세요. 자원은 희소에 희소하지 않아. 잘 보세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 어려운 거 아니야. 자원은 희소에 희소하지 않아. 경합은 제가 희소성 얘기했잖아. 근데 누구나 무임승차에 이거는 무임승차가 가능해. 그럼 지나친 남획은 자원 고갈의 위기를 가져안 가져와? 가져오지. 이걸 이제 공유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목초지 그거 아닙니까? 지나친 남획은 황폐화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2번에 배제 불가능성은 비배제를 의미하는 거고 경합성에서 2번에 공유제야. 3번은 무조건 맞고 4번도 맞죠. 그럼 정답 물어봐야 돼. 1번이죠. 선생님 1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여기 보자. 선생님 무임승차. 이 무임승차 자체는 공유제만이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공공제로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임승차는 단순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답이 밀리는 게야. 이 지문은 공유제지 공공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맞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뒤로 밀려.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나왔을 때는 1번은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 지문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해설을.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필요 조건에 불과한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 무임승차란 말은. 알았어요? 무임승차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무임승차가 지금 얘기한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했어요? 그건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뭐 3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시유 문제고. 자, 4번 나온 거 보자. 15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인데 외부 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번에 교정적 조세. 아까 제가 피구세 계산했어요. 피구세 나왔네 여러분들.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 그러니까 최적 생산이면 열인데 열보다 더 과잉 생산이 이루어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세를 부과해야 하네. 환경세, 공해세 만들어서 부과시켜 안 시켜? 시키지. 그 말이야. 그 일본은 맞는 말이야. 이해했어요? 자, 2번에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최적 생산량을 유도. 아까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죠. 양봉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외부 경제라 과소 공급 아니야? 그럼 과소 공급 자체를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보조금을 제공해야 하네. 하지. 2번 그 편이야. 자, 3번에 고우선은 소유권을 명확히 확립, 부정적 외부 효과 줄인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자발적 협상, 제도에 대한 해결.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오염 허가서는 직접 규제야 시장 유인이야. 시장 유인 얘기했으니까 4번은 잘못했죠. 아까 배운 내용들 그대로 나왔잖아. 자, 넘겨서 여러분들 5번 문제 나보자. 시장 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 외부 효과 발생, 보조금 또는 정부 규제. 그 보조금 바로 뭐야?
아까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간접 규제 시장 유인하냐? 일본은 맞잖아. 자연 독점에 이제 공적 공급 정부 규제 맞죠? 정부의 비대칭성 보조금. 정부의 비대칭성 거기 보세요. 정보 공개를 유도해야 되겠죠? 그걸 공적 유도, 공적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 야 정보 좀 공개하면 보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불완전 경쟁은 보조금 방식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불완전 경쟁은 뭐 갖고 하는 게야? 정부 규제, 공적 규제 갖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시험제 나온다고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5번만 나온 게 아니라 문제가 그 비슷한 문제가 몇 번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좀 자꾸만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여러분들 사회복지구급인데 이건 이제 정부 실패를 묻는 거예요. 1번에 내부성 얘기했고 3번에 파생적 외부 효과. 아까 4번에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에서 지대추구 이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2번은 여러분들 공공재고 공공재는 시장 실패 원인이라 그랬지? 정답은 2번이 되어갑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7번 같은 경우에 자 16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 여러분들 4번 나온 거 봐.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아까 제가 개인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정부 구조에 의하여 공공재 속성에 의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4번은 O야 X야. X가 돼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봐봐. 8번은 지방직 문제인데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거기 3번 나온 거 봐. 아까 제가 X의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라 그랬어요? 시장 실패라 그랬어요? 그건 정부 실패지. 근데 지금에선 시장 실패 야기했으니까 몇 번? 3번 잘못된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나온 거 봐. 다음 중 정부 실패의 원인에 여러분 묶인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벌은 바로 뭐야? 내부성이죠. 정부 실패고. 니은번에 관리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X의 비효율성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독점적 공급은 뭘 가져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계산했어요. 해죠 여러분들.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은 정부 실패야 시장 실패야? 어? 시장 실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의 독점적 공급도 아까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효율성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제 9번의 정답은 이제 디귿을 제한 나머지인데 이 문제는 논란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학교 최병성 교수가 쓴 정부 규제론 책에서는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을 정부 실패 현상으로 아예 자금 복차에 집어넣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자.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은 소득 배분의 불공평을 가져간 가져와. 특정 기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양반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보자. 이제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를 보지 마시고 이제 아예 이제 고정시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은 그냥 시장 실패로 보고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은 정부 실패로 봐도 이제 상관없어요. 이건 뭐 문제가 뭐 2008년도 문제니까 그렇게 좀 숙제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알았습니까? 자, 우측에 여러분들 10번 문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 나왔는데, 자, 큰 정부 논자들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겠지. 작은 정부론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여러분들 역할을 정부 실패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게 바로 보다 작은 정부론자다고. 정부가 실패시간 작은 정부만자 그거 아니야. 그러면 4번 나온 거 봐.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라 4번은 무조건 지문이 O야, X야.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 다음에 11번. 민영화를 통해, 자, 거기 들어보세요. 아까 사민영 기억났나? 사적 목표 결정, 권민규, 권력의 편제 민영화, 파보기, 파생적 외부 효과,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민영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몇 번이야? 3번이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외우면 돼. 아까 사민영, 권민규, 파보기, 다른 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12번 나와. 또 여러분들 개입 방식이 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개입 방식에 관한 내용 좀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13번.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원인. 이렇게 연결형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이것도 보완 문제인데 2번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맞지만 X의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야? 그 정부 실패라 정답 몇 번? 2번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러분 14번 나온 거 봐.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또 나왔잖아. 그렇죠? 1번에 공공재, 정부가 공적 공급 얘기했죠. 2번은 불안정 경쟁은 자 독점적 폐해 같은 경우에 직접 공급 규제. 아까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공적 공급이라 공적 규제 방식을 취한다 하기 때문에 2번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3번에 외부 불경제는 보조금이야 부담금이나 부가금 교정세 부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몇 번? 3번이 보조금은 외부 여러분들 불경제가 아니라 외부 경제할 때 정부의 개입 방식이고 뻔한 문제 아니야. 3번이었죠. 됐습니까? 자 15번 아까 제가 정치가와 관료 역할 구분해서 했어요. 했죠.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야. 관료들은 개인의 효용 함수에 따라 아까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단을 추구한다란다? 한다. 그래서 정치가는 사회 구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란다? 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자 민영화 관련된 민영화의 최고의 문제점 두 가지 형평성 경시 책임 전가. 그 몇 번이야? 2번 책임성 확보가 아니라 책임 전가제 여러분들. 17번 자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자조활동. 자 아까 자조활동하고 자원봉사는 틀려. 여러분들 현금 지출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자원봉사지. 거기 보자. 현금 지출 보상받고 직접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아까 자원봉사지. 2번, 3번, 4번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좀 약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자,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사용료를 부과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정부가 그만큼 비용 절감을 가져안 가져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자, 1번에 공공서비스에 불필요한 수요를 줄 수가 있다. 맞죠? 무임승차시키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돈 받으면은 꼭 필요한 것만 발급받으려고 해 안 해? 하겠지.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은 1번이야. 알았어요? 꼭 어려운 거 아닙니다. 18번. 그렇지만 지문 읽고 좀 이해해서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19번은 또 나왔어요. 외부 효과, 자연 독점. 외부 효과도 공적 규제, 자연 독점 공적 규제. 그 다음에 불안정 경제 공적 규제, 정부의 밑에 공적 규제 다 들어가.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몽땅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19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몇번씩 계속 나왔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 분석이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선생님이 지금 약간 좀 빨리 나갔는데 지문도 자꾸만 읽어봐야 돼. 알았냐? 선생님 읽지 않은 지문 자꾸만 읽어보고 좀 기출 문제를 분석하니까 기출 문제 형태가 계속 반복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 하는 걸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행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생 내년도 시험 보는 친구라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지금 정도 분석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12월 달 정도면은 10개정 정도의 기출 문제는 분석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저거 기출 문제 푸지 안 푸죠? 풀죠?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출제 우선순위 4위에 관한 내용을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